당시에 그 조건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군산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2년마다 이사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공공이라 믿을 수 있겠구나. 지나가다 CGV에 공공임대 5년 전세 확정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너무 진짜 가슴이 설레었어요. 공공임대 아파트다. 다 이제 그 나라에서 지어주고 LH에서 다 보장해주는 거다라고. 화재의 분향 현장답게 찾기 쉬운 홍보관.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조형도가 눈에 띄는데요. 먼저 59제곱미터형을 보러 갔는데요. 20평형대 같지 않게 아주 넓어 보이죠? 천장형 에어컨도 기본으로 제공하고요. 이어서 84제곱미터형은 마통풍이 가능한 한상형 구조의 넓은 거실. 제가 2016년 6월에 계약을 하고 2년을 기다리는 동안은 그 집안의 인테리어를 뭘로 할까, 소품은 뭘로 갖다 놓을까, 어디 가면은 집을 접시는 무엇을 쓸까에 대한 부푼 꿈이 있었는데 2018년도 6월에 저희가 입주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상처가 말도 못하게 컸어요. 좀 이거 뭐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파트가 골조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 그래서 2개월, 3개월만 기다려주면 입주를 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많이 이상했죠. 완전히 우롱하고 농락한 건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는 아파트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런가? 그리고 그 공청회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연락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현장을 갔더니 타워 크레인이라는 기기 자체도 그대로 붙어 있고, 그 백일동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층이 지어지도 않았고. 저희가 입주 예정일이 이제 미뤄지면서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이런 식으로 입주 예정일이 미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단기 원룸을 알아보시고 하다가 이게 계속 떠돌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폐농가나 아니면 그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사시게 된 분들도 계시고, 원룸을 정말 그 비싼 가격에 6개월만 사니까 비싼 가격에 이제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 신혼 부부인데 이 진경이라는 그 건설사의 약속을 믿고서 결혼 날짜를 잡고 입주 날짜에 맞춰서 신혼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들을 들여놓는 그런 계획들도 다 세웠을 거고, 얼마나 신혼의 그 부푼꿈들이 강했겠어요. 근데 그 신혼 부부들이 그 입주 날짜가 자꾸 지연됨으로써 이혼한 세대가 제가 확인한 세대만 해도 3세대나 돼요. 네, 그 중에 장애인 세대가 가장 마음이 아팠고요. 그 날짜에 맞춰서 집을 내놓고 아니면은 해지를 하겠다라고 집주인에게 그 이제 계약 해지를 요청을 하고 돈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다 끝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6월이 세서 8월 정도까지죠. 이제 여유 기간 좀 달라고 막 해서 남아 계셨던 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이후에는 집이 없는 거예요, 아예. 입주를 못하면 차라리 1년 후에 입주한다고 하면 더 신뢰가 갔을 건데 2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그리고 달콤한 사탕발림처럼 지체 보상금이라는 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입주민들은 혹하는데 저는 이거는 쥐약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희 남편한테 이거 우리 쥐약 잘못 먹으면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뭐가 구리니까 지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 입주자 대표를 만났는데 어떤 방법을 좀 입주민들하고 모아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도 입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측의 편을 들어서 말을 할 때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됐구나, 이건 진짜 크게 뭐가 잘못돼 갖고 있구나를 그때 조금 많이 느꼈죠. 대책위는 우연찮게 제가 촛불 집회에 가다가 민생실현연대에 김 대표님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를 계속 감지는 하면서도 어떻게 대응할 힘이 없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할 때 김 대표님을 보는 순간에 혹시나 하고 그분한테 상담을 했더니 5명만 모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5명만 모아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민생실현연대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공청회를 갖게 되고 그 5명의 씨앗이 이렇게 40 몇 명, 그 다음에는 100 몇 명, 그 다음에 300 몇 명, 결국에 이제 400세대 거의 다 흡수하는 비대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주거 생존권을 돕는 게 저희 민생실현연대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4.9년 피해자들 파산 면책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간에 15, 16년 전부터 부도난 임대 아파트를 돕기 시작했고요. 안 계셨다면,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안 계셨다면 용기를 낼 수도 없었고 이 일이 이렇게 올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고맙고, 저희가 12월 5일날 시청하고 보증공사, 건설사,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 입주 예정자들의 임원들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한 100여 분 모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리가, 저도 젊은데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거 어디 가서 앉아있을 땐 없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시청 그 회의실 바로 앞에 의자를 이렇게 질질질질 이렇게 끌어가지고 거기 앞에다 놓으시고 거기를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구나. 이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내 의무, 내 책임,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꽤 많이 들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필요성들에 대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을 하게 됐죠. 그 설명을 좀 들었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그대로 이게 해산될 수가 있으니까 조직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러면 이제 가장 필요한 부서가 뭔지 이제 상담을 들었을 때 정책국, 정책을 하는 정책부서가 있어야 되고, 회계부서가 있어야 되고, 이제 실행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제 그 법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계약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저희 백이동 대표가 하셨던 소종옥 정책국장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송영남 정책국장님, 그리고 저 해가지고 3명이 그나마 좀 확인을 많이 했어요. 그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있었지만, 그래서 그 3명 우선 정책국을 두고, 그 이제 위원장, 그리고 회계는 이제 저희 총무님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원래 총무님을 안 하시려고 하셨었다가 회계부가 이제 구축이 되고 회계적인 업무를 보려다 보니까 회계 쪽에 또 이제 해보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몇 분이 아니고 거의 그냥 안 하셨죠, 거의 대부분들이. 그래서 총무님을 모셔서 이제 총무님 모셨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서가 구축이 된데, 공정률에 대해서는 저는 공정률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크레인이 내려간 상태가 80%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크레인이 내려가기 전에 20 몇 층의 건물이 17층밖에 완성이 안 됐고, 크레인이 있는 상태가 80%라는 그 한 가지만 인터넷에 진작 좀 뒤져볼 걸. 너무 믿고서 아니하게 누군가가 해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막연히 뭐가 잘못됐다는 그 막연함만 있었지 뭘 나서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크레인 내리고도 공정률이 6개월간 0.2%도 안 올라갔다는, 그거는 뭔가 있다는 걸 알았죠.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 저희가 파이가 그 밑에 기둥 파이를 박아야 되는데, 그 파이가 15m, 25m 이렇게 박아야 되는 걸 1m짜리를 그 당시에 이렇게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들. 그 다음에 뭐 지하는 기둥이 없는데 1층부터 기둥이 있어요. 기둥을 실수로 빼먹은 거죠. 이제 어떤 제보자가 이런 당시에 이런 사진들, 녹슨 철근 사는 사진, 그다음 방바닥 바닥 까대기를 막 그 규율에 안 맞게 막 다 한 사진, 주 기둥이 위치가 오류된 사진, 이런 것들을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공정률이 안 맞다, 공정률 다시 재조사하자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실 시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공정률 산출을 할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때에 정말 그 핵심 제보들, 그런 제보들까지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된 거죠. 처음에 아파트 올라갔을 때는 그냥 바닥이 좀 금가 있고 건설이 안 돼 있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만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가 공정률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보다가 그 뒤에 이 아파트가 왜 이런 하자들이 발생을 하느냐에 대해서 연구가 된 거예요. 이제 그 공사 쪽에 일하신 분들이 여기는 도대체 이렇게 들뜰 수가 없다, 아파트 이렇게 바닥이. 그리고 여기는 문이 이렇게 설치될 수가 없는 공사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벽에 금이 간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 벽은 금이 갈 수가 없는 주벽이다, 그런 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를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공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연락을 달라. 그래서 바닥이 들어 올려쳐진 게 이상해서 확인하다 보니 바닥 까대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바닥 까대기를 그럼 얼마 됐느냐를 봤더니 그 철근이 있는 바닥까지 싹 다 까버린 거예요. 그럼 철근이 있는 바닥까지 왜 깠느냐 이거죠. 바닥에 공사를 하는데 기둥이 있어야 되는 위치에 기둥이 없었다는 거예요. 밑에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금이 가는 거예요. 그 현장 그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겉에서 보는 거는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선만 하면은 입주하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 갔을 때 전 세대 전층을 돌았을 때 저희가 담당했던 동이 106동이었는데 106동의 전층을 저희가 사차치 정말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면서 그 각 세대를 점검했을 때는 바닥에 금이 가지 않은 세대가 없었어요. 바닥에 금이 가지 않은 세대가 없었고, 균열이 심하게는 정말 정확히 두부 자르듯이 4조각이 나 있는 세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한 거는 그 공정률 80%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갖춰진 게 없다는 거예요. 골조만 있다는 거죠. 80%라고, 공정률 85%라고 하면은 입주 직전이 85%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상태에선 도저히 창틀 하나 맞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물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물이 그 바닥에 고여 있고, 욕실에 그 철근 같은 거 보면은 녹슨 세대도 생각보다 많고요. 거기 가서 공정률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봤더니 보증공사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85.2%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85.2%가 뭐지라고 이 정도면은 거의 한 70%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공사 그쪽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인 그 보증공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감리가 보고를 하고, 그러면은 그 보증공사에서는 그 감리 보고서를 보고 이제 공사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감리가 보고를 할 때 보고서를 보고 또 현장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점검을 해보면은 이게 공사가 계획대로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보증공사에서는 감리 보고서를 받고 현장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 판단을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거죠. 12월 30일 날 그 시청 앞에서 집회를 통해서 이제 공사 연장을 막아냈어요. 건설사의 공사 연장을 막아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보증 사고가 나고, 보증 사고가 나면 보증공사에 들어있는 저희 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앞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 국토부에 그 영세한 업자가 이 건설사가 짙게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책이 지금은 심지어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은 민간 업체가 이런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못 지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마지막 희생양인 거죠. 그래서 이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보증공사 니네들 일 제대로 못해서 이 사건 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입구 내역이랑 수량 살출서가 없어. 갑니다니 뭘 보고 그러면 공정률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아파트에 대체 기둥은 몇 개 들어가고 철근은 얼마 들어갔는지도 몰라.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들어간 거 보니까 녹슨 철근, 시공과 시행 모두 다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허그의 도움 없이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가능했겠어요? 가만 내지는 공모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토부가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썩은 철근을 쓰고 기둥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85%가 넘는 공정률이라고 그러고도 지금도 입주시키겠다고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집회를 시작한 지 1시간 채 안 됐을 때 그 이야기를 하자라고 저희 대표단들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단들이 거길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1시간인가 2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안색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때 점심시간 좀 지나서 나왔는데 이런 문제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증공사가 본부에서 직접 와가지고 약관상으로는 돈을 돌려줄 확률이 0%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추운 1월에 세종시 청사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그것도 국토부가 분명 국토부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도 확실하고 보증공사가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것도 확실한 입주 예정자들의 그 막막함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 이행이 0%다, 절대 불가하다, 무조건 입주를 해라. 국토부의 책임의 피 서민들은 다 죽는다. 홀뿐인 임대정책 국토부는 박살나라. 그 부실 시공된 아파트,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입주 예정자들의 그 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폭력 시위도 아니고 그냥 그 앞에 우리 군산 가도 살 집 없다, 들어갈 곳 없고 길거리 나다녀야 된다, 길거리에 어차피 있는 거 여기 길거리에 있겠다 하고 이제 앉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들어 누우면서 우리는 매덕자들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돈 없이 공공 임대 아파트 살라고 사는데 그것도 못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지. 가고요. 몇백 명. 몇백 명이라고. 그거 천은 아니지 그거는 한 게. 돈 없는 사람들이 그거 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그 딱 올라갔을 때 TF팀 구성해서 해결을 잘 해주겠다라고 1월 그때 7일인가 월요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구성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구성이 돼서 이제 저희 TF팀 회의를 한다고 해서 올라갔던 사항이고요. 국장과의 면담을 위해서 국토부를 다시 임원진들이 대표단이 다시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드디어 이게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월 17일 날 이제 그 부푼 마음을 안고 간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그 환급 이행이 윤곽이 나오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저희를 우롱하는구나, 약관 운운하면서 법 운운하면서 다시 우리를 우롱하고는구나를 느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를 감지했죠. 회의가 원래는 3시부터 시작하는 회의면 길으면 2시간이면 끝나겠다 했는데 퇴근 시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으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이건 뭐가 잘못됐다. 입주민들이 우리를 우롱한다, 우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TF팀 명패만 달아놓고
그러면 말 그대로 긴급했을 때 꾸려지는 팀이 TF팀인데 말로만 TF팀을 해놓고서 우리를 이렇게 안정시키고 너희들은 다른 그런 일들을 꾸미진 않을까라는 입주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이 그냥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이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최대한 존중하고 군산시청에서 그거는 제대로 된 상황에서의 그 공정률 산정 방법, 아니 그런 레포트고 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걸 그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군산시가 책임을 지고 공정률을 다시 한번 재보겠다. 다시 다 책임지고 할 테니까 여기 국토부에서도 다시 한번 제대로 TF팀을 꾸려서 정확하게 알아보자라는 말이 나왔고, 어쨌든 군산시의 도움으로 감리의 뭐 숫자나 뭐 이런 그 오류, 뭐 실수들을 정정함으로써 저희 공정률이 80% 미만으로 낮춰져서 환급 이행에 그래도 첫 단추는 끼어진 상황이 되게 되었죠. 기쁘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 진짜 솔직히요. 마냥 기쁘지도 않고 이제 어디 가서 살지? 네. 왜 그러냐면 그 조건이 진짜 나쁘진 않았어요. 진경에서 건 조건이 너무 좋았고 그 돈으로 사실 똑같은 조건으로 가서 살만한 데가 막상 없는 거예요. 그 돈으로 가려면 낡은 아파트 가야 되고 그 돈으로 가려면 평수가 작은 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같은 조건으로 하려다 보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울감. 이거 하나 끝내놨는데 또 뭔가를 또 해야 되고. 그 보증공사에서는 80% 미만이 됐다 하더라도 입주 예정자의 3분의 1을 이가 환급 이행을 원해야, 입주 이행이 아니라 환급 이행을 원해야만 환급을 시켜주겠다라는 그 입장이었어요. 그 대물이나 사측으로 의심되는 세대들 또는 투자 목적이 의심되는 세대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걸 합치면 벌써 130여 세대가 되는데 저희 세대가 많지 않거든요. 500세대가 안 돼요. 분양이 450세대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3분의 2의 동의를 해야만 한다. 그럼 사실 이거 좀 문제가 있었어요. 비대위가 활동을 하면서 전체 공청회를 2번 했거든요. 그 공청회를 통해서 알게 된 번호들, 그분들하고 막 카페에 저희가 활동하고 막 연락처 이렇게 받은 것들, 저희가 활동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름아름 연락해 주시고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환급 이행이 가시화되고 본격적인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한테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3분의 2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 자체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진짜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게 저희가 이렇게까지 나서가지고 활동을 하는데도 안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저희한테 왜 그러냐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굉장히 수고해주신 총무님 가게나 아니면 총무님 그게 이 부편으로 보내셔갖고 모인 서류들을 모았는데 딱 7장인가 6장인가 모였을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기뻐서, 정말 그때 당시 저는 회사에 있었는데 회사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됐다고,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이제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빨리 비대위 부위원장 때려치고 이제 그만 연락 오면은 연락 이제 저 비대위 아닙니다라고 하려고까지 네, 너무 이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가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를 못 열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살 거처지가 없는 게 더 무섭다. 코로나로 죽으나 내가 이자에 치여갖고 다달이 되는 이자도 없고 집도 없이 이렇게 죽으나 똑같으니까 코로나를 뚫고 우리가 공청회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다수 입주민들이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리울에서 3분의 2 환급 이행 요청서를 받는데 첫날 한 130개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집행부다 보니까 진행하는 게 우리가 받고서도 환급 이행까지 절차가 한 2달 정도 걸린다는 말에 누군가가 희생하면은 어쩌면 이건 또 빨리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가게에서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그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고요. 왜 이 환급이행 요청서를 빨리 써야 되는지 그런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았고 좀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정말 피말라 죽는다고 하죠. 집회 과정보다 그 과정이 피말라 죽었던 것 같아요. 정말 며칠은 환급 이행에 3분의 1을 동의서를 받기까지 며칠은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떤 세대에다 어떤 말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빨리빨리 3분의 1을 진행할까. 전화를 해서 난 입주할 거야. 니들이 뭔데 나한테 연락을 해. 신경 쓰지 마. 근데 그분들도 나중 되니까 환급하겠다고 자기 몇 동 몇 호인데 어떻게 환급받느냐고 물어보세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서운해요. 근데 같은 입주민들이라고 나서서 앞에서 쌩 고생하는 저 사람들은 돈 받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이 비대위를 이끌기 위해서 후원금이라는 거를 거출했는데 그 후원금 받기 위해서 자기한테 전화하는 줄 알고 기피하시는 세대도 있었고, 잘못한 것을 사실 아직도 그 기관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 저희한테 미안하다,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잘했어야 될, 울컥하네요. 제대로 했어야 될 일들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부끄럽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라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어야 될 이 기관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끝까지 발뺌했던 그 상황들을, 그리고 소극적으로 정말 억지로 코에 껴서 우리가 정말 끌고 오는 것처럼 애걸복걸 하는 것처럼 우리의 너무 정당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처럼 지금의 스페리체의 문제는 건설사 자본금이 5억인 그 건설사가 땅값만 22억이고 건설 총 금액은 1,000억이 넘는 건설을 짓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 국토부의 정책의 실패, 그 다음에 군산시의 그 건설 승인, 그 다음에 감리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보증공사는 공정률에 맞춰서 그 중간에 그 사업 자금들을 그 건설사로 주는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실사나 검사를 해봤으면 아마 이런 공정률은 터무니없는 공정률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고, 좀 더 법을 강화를 해서 민간에서 공사를 하든 공공에서 공사를 하든 지자체에서 그것들이 공사 계획대로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도 임대 아파트들은 그 임차인 대표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입주 예정자들도 어떠한 그 조직을 구성을 해서 현장도 점검하고 거기서 발생된 문제들은 지자체한테 건의해서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그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좀 보완책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 수페리체 주민들이 그동안 4개월 동안 세종 청사까지도 가서 힘든 싸움을 해서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해서 계약 해지를 돼서 전부 다 이제 보증금들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눈물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눈물겨운 투쟁을 했고요. 그러한 결과들이 짧은 기간에 기적적인 주민 승리를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마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일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마음이 되게 떨리고 정말 이렇게 손을 들면 손이 이렇게 떠는 게 보일까봐 손을 그냥 들기가 참 힘든 마음이 되게 무겁고 불안하고 법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분요? 기분 안 좋죠. 이제 아무리 이제 좋은 결과로 맺었어도 여자 몸으로서 저기 젊은 친구인데 혼자 보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좀 울컥하네요, 솔직히. 내 사는지 보장해달라, 내 보증금과 계약금 단지 그거 보장해달라고 외쳤을 뿐인데 주민 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주민 대표 양윤희 위원장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진정서를 냈고요. 이후에 형사 처벌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향후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해주시는 분들의 힘이었던 것 같고 모든 조건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임원진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국들, 그 다음에 회계부 임원들, 그 다음에 입주민분들 오라고만 오고 가라면 가고 여기서 눕자고 하면 망설임도 1초도 없이 망설이지 않고 그 차지찬 바닥에 누우시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잘 되는 거지 모든 삼박자가 잘 맞아져서 이게 빨리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도 정말 적시적소에 기가 막히게 도움의 손길들도 좋았고요. 타이밍도 좋았고. 제가 듣기로 여기 계시는 지금 저희 도와주셨던 인생 실현연대의 김상훈 대표님이 이런 임대 아파트 문제 때문에 정말 투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로 나중에 이제 특별법이 생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특별법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런 저희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보증공사라는 기관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셨던, 희생해주셨던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그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